일단 적금으로 한 월 158만 원씩 5년 동안 모으면 뭐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1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거를 사실 158만 원 적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약간 좀 이걸 최대한 좀 달성할 수 있는 팁? 뭐 절약의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제가 방송, 유튜브 많이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네네. 제가 이제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사회 나와서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제가 15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용진 부회장하고 입사 동기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정용진 부회장님이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은데 네네.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분은 회사는 다른데 그분은 삼성물산이었고. 네네. 하여튼 뭐, 근데 제가 4년 6개월 만에 대리를 달았는데 그분은 4년 6개월 만에 상무를 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흑수저가 날 구겨도 이게 금수저한테는 안 되는구나 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이건 네. 좀 우스갯소리고. 네네. 155만 원 중에 전 12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와, 그럼 그럼 거의 이제 몇 퍼센트? 80%. 아,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31만 원이 남잖아요. 31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이 31만 원 갖고 생활이 되냐? 네. 근데 돼요. 9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90년대 후반이면 뭐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나 뭐 이러셨을 텐데 90년대 후반에는 일단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네네. 제가 당시에 저희 매형이 준 아주 막 정말 똥차죠. 그런 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길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단 배민이 없어요. 배민. 그쵸. 네, 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다 선배들이 밥 사줘. 밤에는 술 먹이지. 그다음에 주말에 그냥 누워 자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가 여가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80% 저축을 하고 지금 그 당시의 화폐 가치를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그 155만 원이면 지금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한 60, 70을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 저희 집이 가난하기는 해도 그래도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 안 하고 있고 엄마가 밥 해주지 그 다음에 뭐 돈 쓸 시간 없지 그러니까 뭐 80% 할 수 있던데 저는. 근데 물론 지금에 있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안 들어가던 그 고정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80%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제가 왜 절약을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 인간은 그냥 짱돌이라서 돈을 안 써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80%를 저축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80%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적금과 재형저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분간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게 생활이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줄여서 지금 어떻게 절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뭔가를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약을 해서 소비를 줄여서 저축한다는 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그냥 저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 없이 그냥 저축을 지르는 거지. 일단 월급 받고 무조건 거기에서 158만 원 딱 그렇죠. 넣어놓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산다. 남은 돈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안 돼도 뭐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보험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30만 원이 이제 일률적으로 모든 직급과 관계없이 30만 원이 다음 달부터 월급이 더 나온다는 뉴스가 딱 회사에서 전해지면 사람들이 막 담배 피러 나가서 막 하는 얘기가 뭐 살까 골프신 등록할까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머릿속에서 야 3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다음 달부터 30만 원이 월급이 더 나와? 와 씨 뭐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게 돈 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한은행 선릉지점으로 혼자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냥 번호표 뽑고 저 적금 하나 들러왔다.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라가는데 왜 39만 원짜리 적금 들었냐? 39만 원을 해야 당시에 1년 후에 500만 원 탈 수 있었어요. 당시 금리로. 그래서 제가 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월급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딴 생각 나기 전에 그냥 소위 말하는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저축의 선빵. 왜냐, 이게 그러면 30만 원 올라가는데 39만 원 저축했으니까 돈이 오히려 생활비가 다음 달에 더 덜 부족하죠.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뭐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줄이면 되잖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해보니까 돌아가던데. 이 마른 수건에서도 또 짜니까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 약간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정신력으로 공부해 본 적 없으니까 뭐 밤새서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밤은 못 새, 솔직히. 근데 못 새는데 난 밤새 한번 하다가 뭐 밤새서 그 다음날 낮에 하루 종일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지만 그냥 한번 밤을 새보자라고 해보면 밤은 못 새도 한 새벽 한 3시까지 하다가 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야, 내가 어제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뭐 굉장히.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네. 뭐 낮에 잔 것 따지면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뭔가 해보는 도전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축은. 예, 그러면 알아서 저축이 세게 들어가면 알아서 소비가 그거에 맞춰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내가 소비를 줄인 다음에 저축을 해보자, 더 해보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딱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너무 멘토님 지금 멘토님이 얘기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하는 얘기가 할부 끝나면 좀 하겠다. 뭐 월급 다음 달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약의 가장 우리가 이제 국민 영수증 제가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알뜰 재테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아끼는 것보다 먼저 모으고가 먼저 나와야 돼요. 모으면 자동적으로 아껴지고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80% 정도 저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80% 그렇죠. 소득에.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죠. 너무 네. 가혹할 수 있으니 한 그냥 60%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시라고 보시나요? 개인마다 뭐 소득이 천차만별이라 뭐라고 딱히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을 했느냐 아니면 부모님과 동거하느냐. 네네네. 독립을 했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독립이 상당히 불리한 게 뭐냐면 부모님과 동거를 할 수 있음에도 나 혼자 살아볼래 그리고 독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가 나가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아무리 안 나가도 1년에 한 달에 한 5, 60은 더 나가서 1년에 한 700, 800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700, 800이라는 돈을 더 내고도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거냐? 네네. 아니면 부모님 잔소리, 엄마 잔소리 좀 들지만 700, 800을 더 세이브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일단 독립을 한 분은 60%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급여가 한 350, 400 넘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네네.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이 고정비를 해결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동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60%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나보면 60% 네네. 하시는 분 있어요. 대략 60%도 된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그런 사회초년생 월급이 한 250에서 260 정도 되면은 네. 거기서 60% 정도 하면은 대략 한 15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250, 60이 실수령액을 받으면 60%는 조금 어렵고 한 300. 300 정도? 300은 돼야 60%를 하죠. 그러면 뭐 180만 원 정도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0만 원 정도면 1억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한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억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쓰고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모아서 중간에 가방 사고 모아서 여행 가고 이러면 본인은 계속 180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5년 지나면 1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꼭 드리자면 힘든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는 게 막 목구멍에 찰랑찰랑 힘들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저축을 해야지. 지금 저축하는데 그냥 뭐 잘 굴러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맞지 않는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내년에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그 10만 원 또 저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목구멍에 꼴랑꼴랑 찰 정도로 저축을 하고 내년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월급이 오르면 그때 좀 살림이 피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지금부터 너무 편안하면 그 다음에 월급 올라갔을 때 내가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월급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간 급여는 저축하자.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게 낫다 이거죠. 저는 그걸 꼭 네. 권유드리고 싶어요. 명언이 나왔네요. 힘들지 않으면 저축이 아니다. 자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야 돼. 약간 네. 힘에 겨운 것이, 예, 그죠? 네. 저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약간 적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네. 당장 이거 가지고 좀 주식을 하면은 네. 그래도 뭐 적금으로 1억 모으기가 뭐 1년 만에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적금이 아니라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 적금 이자보다 당연히 못 볼 수도 있죠. 손실이 얼마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1억 달성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1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뭐 10억,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계속해서 자산을 불리는 어떤 그 총체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하루빨리 경험을 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격투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쳐요. MMA를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입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격투기를 해야죠. MMA 방송을 100만 번 본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의 어떤 그 격투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샌드백도 쳐보고 줄넘기도 하고 줄넘기 하다가 발등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멍도 들어보고 스파링 하다가 뭐 얻어 맞기도 하고 당연히 그걸 해봐야지 격투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격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얻어 맞으면서 실력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 얻어 맞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뭐 적금만 한다든지 모의 투자만 해본다든지 다른 사람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경험담만 본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당장 시작을 하시고 당연히 지금 장세로 보면 안 좋을 거예요, 성적이. 네네. 근데 성적이 안 좋아졌을 때도 배우는 건 무조건 있을 거니까 하루빨리 재테크 자체를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하루빨리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 책에 보면은 자유인으로 가는 절대 공식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공식이 있습니까 이게? 네. 제가 그 책을 썼던 게 2년 전이고, 네. 제가 퇴사를 했던 건 4년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을 쓸 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공식을 하나를 만들어서 네네. 그 추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공식은 결국 그거였어요. 내가 1년에 쓴 생활비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투자 수익 이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이 생활비보다 더 커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 투자라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치 정도의 보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3년치 정도의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내 연 생활비의 한 13배 정도로 추천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책을 쓰고 2년 지나고 지금 보면은 인생이 생각보다 네. 회사 바깥의 인생은 훨씬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예상치 못한 일도 정말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식에 좀 덜 얽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최근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이 있어요. 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제아의 고수분인데 그분이 본인 텔레그램에서 전업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30대 중반에 그냥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크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퇴사하고 전업투자를 시작을 했대요. 네. 네. 근데 그때 마인드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전업투자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회사 들어가지. 그런 이게 뭐 안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태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뭐
결과론을 떠나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 보이는 게, 자유인은 공식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발상에 유연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좀 약간 어깨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신 것 같고, 저도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회사를 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다니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네. 그리고 한 1년 놀고 먹는 거예요. 뭐 돈을 다른 걸 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1년 노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한 1년 정도 놀고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초조해지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내가 그토록 다니기 싫었던 회사가 다시 보일 거예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바뀌고,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어떤 편견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1년 쉰다고 해서 내 인생에 1년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1년 사이에 돈 버는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 생각의 지평 자체가 넓어지고, 그럼 그걸 통해서 내 더 커진 사고를 통해서 더 큰 발전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돈을 안 벌었다고 하면은 1% 손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투자해서 1% 손실이 그 큰 손실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내면 되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내려면 내가 지금 더 큰 내공이 쌓여야 되고, 그 내공이라는 측면에서 내공을 높일 수 있는 제일 큰 요소는 뭐 공식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스케일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하지 말아 보시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거 다 그냥 다 포기하고라도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그렇게 해서 한 1, 2년 그게 잘못해서 삽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서 남는 게 있을 거고, 쌓인 냉국이 있을 거고, 그걸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끌족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빚 3천만 원을 갚고 또 이렇게 네. 자산이 형성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 빚 갚는 팁에 대해서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그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받았을 때 이자가 몇 %였냐면 7%였거든요. 이게 높은지도 몰랐어요. 연이율 7%? 괜찮네. 막 이랬었거든요. 아예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이게 높다라는 거를 깨닫고요. 그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한 시점에 5% 금리를 주는 곳으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게 갈아타서 이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5% 금리 정도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금리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빚을 갚을 때 저는 목표가 되게 뚜렷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빚이 되게 많으신 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신 분들 특징이 있는데, 이 빚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아마 좀 엉망이실 가능성이 있고, 회사 생활도 좀 그러실 것 같고, 또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들도 같이 엉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그랬어요. 빚이 하나가 그게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말 많은 문제의 더미들 속에서 저는 빚 갚는 거 하나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왜냐면 돈에 관한 목표가 되게 심플하고 이 사람을 되게 채찍질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가 딱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삶들이 되게 다 잘 정리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빚만 갚는데 되게 몰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도 되게 성실해졌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버는 소득이 너무 소중하니까.
겁니다. 야근도 많이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사실 야근 많이 하는 사람 좀 좋아했거든요, 당시. 야근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도 또 되게 좀 좋아해 주시고, 회사 상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또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도 또 더 좋아지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빛 하나만 보고 달려갔을 뿐인데, 삶이 되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하나에 집중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 하나에 되게 몰입하시다 보면 정말 별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조금 더 건전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 만나는 거 많이 줄이실 거거든요. 친구 만나는 거 많이 줄이다 보면은 내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돼요. 이 친구가 반드시 좋은 친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한테 뭐 좋은 친구도 있고 나한테 좀 불편감을 주는 친구도 있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빚 갚는데 몰두하시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정리가 돼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내가 2, 3년 동안 한 1, 2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1, 2년 동안 야,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요즘에 시간을 좀 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 사이가 정말 좋은 친구 사이라면 멀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1, 2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좀 외부로 많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단절을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신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책 읽는 거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책에 되게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한두 달은 쉬워요. 근데 3달부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때 내 마음을, 내 소비에 대한 이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 소비를 그냥 억제하겠다 말고 내 삶의 철학을 바꿔야지 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앞서서 몇 번이나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많이 접하시고 그러면 되게 이 사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비를 절제할 때 일단 빚을 갚는다는 거는 소비를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잘 또 써먹었던 방법은 이제 TV나 SNS를 차단한 거였어요. TV나 SNS가 부지불식간의 소비를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TV를 안 보거나 아니면 SNS를 조금 많이 줄이신다라고 하면 이 좀 SNS 단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소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광고가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필요 없었던 물건일지라도 막 전지현이 바른 립스틱 보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이게 뭐지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줄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는 미니멀리즘이었어요. 제가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와닿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직장 동료분 중에서 4년 동안 외국 주재원으로 나가시게 된 여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우리 집 짐 다 어차피 해외로 보냈으니까 우리 집 지금 텅 비었거든. 거기서 이제 파티하자. 그 집을 갔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텅 빈 아파트에 베란다에서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정말 좁은 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물건들 더미에 쌓여 있었던 우리 집이랑 이 텅 빈 이 아름다운 곳에 빛이 떨어지고 있는 그 집이랑 너무 이렇게 크게 이게 대비가 되면서 이 물건에 내가 이렇게 치여서 사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미니멀리즘의 매력에 굉장히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막 너무 절약만 해야겠다. 이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거는 고갈되는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력으로 너무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거, 내 욕구를 자아내게 하는 근본적인 그 욕망을 좀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철학, 그런 다른 사람들의 습관,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자신이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애쓰지 않고도 절약이 가능하고, 그렇게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빚을 갚을 때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변동성 너무 커서 힘드시죠?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디폴트. 그냥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만약에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은 예금 같은 거잖아요. 그럼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문제가 많다, 이런저런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식시장은 문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당연하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제가 없고, 문제는 사실상 내 마음이다, 내 감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도 그거를 보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은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한 기회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장을 이겨내시고 나면 또 다시 순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이 하락장이 깊고 그리고 또 길수록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상승 변동성도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하락 변동성만 생각하시겠지만 그 상승 변동성도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